자, 이제 좀만 더 합시다. 마무리 할게요. 백제 석불과 향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의 마의 삼존불. 비율표 가겠습니다. 되게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마의 불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바위 위에다가 부처를 조각하는 것, 이걸 마의불이라 불러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불교의 대중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 시험에 그 다음에 금년 한능검, 얍전 모의고사 한능검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그 문제가 마의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가 가장 잘 나온 문화사 파트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봐봐요. 자, 선생님이 불자가 아니야. 불자가 아닌데 쭉 지나가. 길을 건너가. 근데 오른쪽에 커다란 바위가 있어. 바위가 그냥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바위 위에다가 부처님을 새겨놨어. 그럼 여러분 그냥 지나가 좀 쑥스럽지? 이거 뭐지? 갑작스럽게? 부처님 딱, 저기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인사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교의 대중화 목적을 두고 있다. 온화한 미소로 자비와 포용에 태도를 취하고 있다. 태안의 마의 삼존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금동대향로하고 백제 창왕의 석조사리강 두 개를 하나로 묶어주시죠. 네. 금동대향로 수업 시간에 한번 한 것 같아요. 금동대향로 창왕명 석조사리강 볼게요. 자, 우리 관산성 전투가 있어요. 백제 성왕하고 신라 진흥왕과의 싸움입니다. 관산성은 충청북도 옥천에 있습니다. 되게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게 옥천에 있는 관상선 전투인데요. 성왕과 진흥왕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장소인데 여기에 관상선 전투에 성왕이 온 게 아니라 성왕의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훗날 이 사람이 이덕왕이 되죠. 본명은 부여창이죠. 부여창이 진흥왕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관산성 전투에 성왕이 아들이 전쟁 때 1호차 왔다가 성왕이 희생됩니다. 김무력 장군의 매복조에 신라 장군 김무력 장군의 매복조에 걸려서 성왕이 희생되고 맙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해서 부여창이 다시 사비로 모시고 가죠. 그리고 절을 하나 짓죠. 이렇게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커다란 금동대향로를 여기다가 이렇게 커다란 하나 만들지. 누구를 기리기 위한 건가요? 아버지 성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금동대향로입니다. 이 원형은 중국의 박산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적인 물품이 아니라 중국의 물품을 본따서 만든 게 금동대향로입니다. 금동대향로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박산향로와 유사하다는 거. 근데 이건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고요. 금동대향로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금동대향로의 모습을 보면 불교와 도교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 불교와 도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게 금동대향로. 그 밑에 그림 한번 봐주시죠. 그 중간에 봉우리처럼 되는 게 불교의 모습이고 기단부 쪽으로 되는 건데 중간에 봉우리처럼 되는 게 도교의 모습이고요. 그 밑에 기단부에 대한 불교의 모습들이 잘 보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 창왕명 석조사리강 보겠습니다. 자, 창왕은 부여창의 이름입니다. 부여창은 성왕의 아들입니다. 성왕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 사람을 이덕왕이라 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묘호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석조사리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림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원형이 이렇게. 부여창왕의 아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아들이 사망하자 여기에 진신사리를 모시는 함을 만들었어요. 창왕이 명했다. 석조 돌로 만든 사리함을 통해서 즉 부처님에게 바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의 죽음을 되게 슬프잖아요. 앞으로 왕위를 계승할 나이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슬픔을 갖다 좀 승화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바치겠습니다는 석조 사리감을 만들었다. 불교의 기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부 다 금동대학로, 창왕 석조 사리감은 전부 다 자기 가족사들의 알픈 역사들이라 봅니다. 아버지 성왕에 대한 죽음을 금동대학로로, 아들에 대한 슬픔을 갖다가 창왕 석조 사리감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승화시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제석탑, 익산의 미륵사 석탑. 사비시대 목조 건축물 보관 초기 형식의 석탑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국보 11호 현존 석탑 중 규모가 가장 크며 일제강점기 콩쿠리를 덧발라 훼손 2001년부터 전면 해체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2018년 수리가 완료. 대략 7, 8년 공사를 통했고 6층까지만 남아있으나 9층으로 추정되며 목탑이 석탑을 이용하는 구조로 백제 무왕때에 건립하였습니다. 그래서 9층으로 추정되지만 본 적이 없어. 사진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원형을 그대로 복원할 수가 없어. 6층까지만 복원시켰습니다. 돈을 되게 많이 들어간 공사입니다. 100억 이상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고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오른쪽에 한번 그림 봐주시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상단에 있습니다. 자, 이 5층은 그 백제인들이 만든 건데 가장 균형미를 얘기한답니다. 네. 탑 중에서 5층이 가장 균형미의 벽미다. 네. 이렇게 균형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잠시 보죠. 168쪽에 제1탑신 사면에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한 후에 새긴 기공문이 있어서 평제탑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한때 백제를 평정하고 난 다음에 탑이다 이렇게 불렸다는 뜻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정림사지 5층 탑입니다. 우리 경찰 간부고 시험에 한번 기출문제입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이 평제탑으로 불린 적이 있었다. 신라의 미술로 가겠습니다. 다 무덤입니다. 통일전 고분양식, 마리간식이 돌무지 덧널 무덤, 별표 5개. 돌무지 덧널 무덤, 별표 5개. 난이도 낮은 별표 5개. 다 맞으라고 맞힌. 이건 신라 고위 무덤입니다. 살짝 적어요. 신라 고위 무덤이고 주로 마리간식에 주로 많이 사용하더라. 거사관 차차왕 이사관 마리간식이. 나무 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넷돌을 쌓은 다음 봉투한다. 대표적인 고부로 서봉청 밑줄, 천마총 밑줄, 호우총 밑줄, 항남대총. 여기는 벽화가 없습니다. 벽화가 없습니다. 선생님 밑에 천마총이 벽화 있잖아요. 벽화가 아니에요. 이거 말안장이에요. 말안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탔던 사람이 같이 말을 죽여서 묻어버리는 순장하고 남은 무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은 벽화가 없으나 많은 부장품, 즉 껴묵거리가 많이 발견되었다. 되게 중요한 무덤들입니다. 통일 직전의 굴식 돌방 무덤도 신라에서 발견되더라. 즉 굴식 돌방 무덤은 삼국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어숭묘 밑줄 그었습니다. 어숭묘. 이건 좀 난이도 높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어숭묘. 굴식 돌방 무덤인데 신라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연화문 등의 벽화가 존재하더라. 그 신라의 대표적 고분 천마총, 적석목갑. 적석이라면 돌을 무지하게 많이 사용했던 뜻이에요. 적석은 돌을 많이 사용했다. 돌로 쌓았다. 적석. 목각분으로 천마도와 금관, 금팔찌, 금귀걸이, 달, 껍질, 오타가 좀 있네. 달 껍질이 아니라 닭 껍질이 또 잘못됐어요. 계란이에요, 계란. 달걀이죠. 이렇게. 오타가 좀 있네요. 달걀 껍질이 발견됐는데 아마 그 달걀 껍질이 발견된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달걀을 집에 냉장고에 달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요리의 대상으로 보관하는 목적을 두고 있죠. 그죠? 근데 무덤에다가 이 요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아직 우리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달걀 껍질이 발견된 것은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아직까지 해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항남대총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왕비의 능으로 추정되어 근간이 발견됐습니다. 자,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 1971년에 우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이제 독재 정권을 하려고 하는 박정희 정권 시기에 공주 무릉왕릉이 발굴됐어요. 이걸 아마 정치에 좀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게 되게 2박 3일 동안에 아주 급하게 뜯어 고쳐 다 올려버렸어요. 한 3, 4년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다 도굴하듯이 발굴했어요. 그 다음에 1972년에 우리가 이제 경주로 가서 항남대총을 발굴하게 돼요. 항남대총 무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무덤, 그 다음에 큰 무덤 이렇게 쌍능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실패했거든요. 발굴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 애들 하는 것만 같이 직접 해본 게 한 번도 없었어. 우리나라 교수들이. 그래서 요걸 경험으로 이건 좀 정확하게 좀 하게 싶어서 여기서 완벽하게 하게 됐어요. 기자들 오는 거 다 막고 여기다가 커다란 지붕을 사서 탁 밀폐해서 아무도 못 오게 만들었다. 이걸 꼼꼼하게 여기서 왕관이 발견된 거예요. 자, 조그만 무덤은 우리가 쌍능이기 때문에 여기가 왕비 무덤일 것이다 추정했다는 거죠. 요걸 왕관이 발견되는 게 어떻게 해서? 우와, 이거 100% 왕능이야. 그럼 요거 이제 발굴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발견하면 이제 우리 엄청난 보험을 쏟아낼 생각했지. 아무것도 안 나왔어. 왜냐고요? 저도 몰라요. 네. 무덤 만든 사람만 알겠죠. 무슨 이유인지. 왜냐면 금으로 만든 무슨 제품들은 그대로 남거든요. 사람 뼈라든가 이런 것도 오래되면 다 썩어서 사라지는데 쇠붙이들은 남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건 약간 미스터리예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신라의 건축물 가죠. 신라의 건축물. 항룡사 구층목탑. 별표 5개, 다 맞으라고 주는 별표 5개. 선덕여왕 때 자장의 근으로 만들었다. 이미 했죠. 애우라고 그랬죠. 누가 만들었다? 선자준마가 만들었다. 호국사상이 발현했다. 일본, 당, 오월, 탐나, 백제,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를 전부 다 침입하자. 몽골 침입 때 소실되었다. 몽골 3차 침입 때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아깝죠. 그다음에 분황사 모전석탑. 밑에 그림 봐주시죠. 분황사 모전석탑. 모전은 벽돌전자 모방을 못자. 벽돌을 모방했다는 뜻이에요. 벽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돌을 벽돌 모양을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벽돌처럼 쌓아서 만들었다. 이걸 모전석탑이라고 불러요. 분황사 모전석탑은 요즘에 새롭게 조명되고 있죠. 이 석탑의 용도가 뭘까? 최근의 학설은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불제자들이 죽게 되면 화장을 해요. 그리고 사리를 봉안하며요.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사리 봉안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신라의 시기에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원형에 가장 가깝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라 하야대 가면 선종이 나타나면 승탑이 만들어지잖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지잖아.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높이에요. 봐봐. 이 테이블에서 이 정도 높이야. 승탑이. 이건 어떻게? 선의 키가 더 높아. 이렇게. 이게 아마 승탑의 인도의 원형을 가깝게 만든 게 모전석탑이에요. 그죠? 관심이 되게 많은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첨성대, 선덕여왕대, 첨성대. 현존 최고의 천문대. 이게 진짜 별을 관측했는지 그냥 어떤 상징물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첨성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볼첨자, 별성자, 별을 보는 관측대의 의미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경주 베일 석불입상. 통일 전 신라 조각의 정수로 은하 미술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 임해전 보시죠. 저 앞에 건물이 임해전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죠. 물이 있는 것을 월지라고 불러요. 월지. 신라 궁궐 이름을 월궁이라고 부르죠. 월성 이렇게. 월성, 월궁. 연못 있죠. 연못.
통일신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이게 전부 다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러기라든가 오리 새끼들이 놀다 물을 먹고 목을 축이고 가는 중간 기착 또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압지란 명칭으로 신라 중대육이 쓰기 시작했다. 이건 시험에 나온다. 한번 나오게 됐죠?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을 한 다음에 약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휴식 공간으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미술과 특징 가겠습니다. 특징, 조형미술이 중심이다. 어떤 형태를 만드는 미술 중심이었다. 그런 귀족 중심의 예술이었다. 그 대표적인 게 안압지, 일명 월지, 문무왕 시기에. 안압지 나오면 무조건 문무왕의 업적을 선택지로 골라내주시면 됩니다. 통일을 완성한 왕입니다. 건축, 석굴암, 불국사, 안압지 이런 조형 미술들이 나타나더라. 오른쪽 갑니다. 171쪽 범종 가죠. 범종. 상운사 동종, 성덕왕 때 가장 우리나라 오래된 범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 아버지 성덕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경덕왕 때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궁왕 때 완성이 됐다. 그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봉독사라고 하는 절에 걸렸기 때문에 봉독사 종. 근데 타종을 할 때마다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응애응애 소리가 난다 해서 에밀레 종 이렇게 불렸다. 지금은 경주 가면 박물관에 가면 밖에서 보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치지는 못하지만 볼 수는 있습니다. 부도, 승탑, 승려들의 무덤이 있죠. 그래서 하장하고 난 다음에 사리를 봉안하는 것 같다고 우리는 부도 또는 승탑이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승려들의 사리를 봉하는 탑으로 유명합니다. 이건 승탑은 신라 하대에 가야 나타나는 현상들 중 하나입니다. 자, 2번 신라 말기 조형미술을 대표하는 것으로 지방 호족들의 정치적 역량이 성장하였음을 따라 호족이 미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종은 호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승탑 보겠습니다. 별표를 한 3개 하겠습니다. 구례 영곡사 동부도 미치고 있습니다. 구례 영곡사 동부도 밑에 그림 봐주시죠. 이런 모습이에요. 약간 좀 샤프한 면이 하나 있죠. 신라 하대. 그 동부도 밑에다가요. 꽃같은 구례 영곡사 북부도 적어봐. 북부도는 고려 촉이라고 적어야 돼. 동쪽에 북쪽에 꽃같은 절인데 동쪽 방향에 있는 게 신라 하대. 그 다음에 밑에도 살짝 북부도 적으면 북부에 있는 승탑은 고려 촉이. 섞이면 안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모두 자주 낼 거고 또 실전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맞출 수 있어야 되는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라는 얘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보시죠.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살짝 적어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에다 옆에다가 출제 다수 너무 많이 나왔어요. 쌍봉사 하순에 있습니다. 전라도 하순에요. 자, 보시면 지방 호족과 선종 승려들이 세웠고요. 팔각 원당형이다. 팔각 원당형이다. 그 승탑의 그 형태가 조금 바뀌죠. 시대에 따라 좀 변화가 오는데요. 처음 만들었던 게 이제 팔각 원당형이죠. 지금의 모습이란 뜻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다음에 공형 또는 구형이라 해도 공 모양을 쳐있다. 석종형 이렇게 고려 말에 나타나죠. 그리고 조선으로 개정되죠. 이런 식으로. 저게 순서로 혹시 물어봤을 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여주 신륵사 고제존자 승탑이라고 되게 유명한 탑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별도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석탑 보시죠. 석탑.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다보탑. 그 다음에 가문사의 3층 석탑. 다보탑
가문사진 전부 다 통일 이후 것들입니다. 통일 이후에 그 석가탑, 그 다음에 타보탑, 가문사지 삼진석탑 전부 다 뭐죠? 쌍탑이에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특징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쌍탑의 의미를 뭐라고 그랬죠? 꿈과 현실이 하나가 됐다. 그게 뭐죠? 삼국통일이죠.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양양의 진전사지 삼층석탑 별표 갑니다. 잘 나오죠? 신라하대 석탑으로 기단과 탑신의 부조 불상을 새겼다. 부조에 적었습니다. 부조. 부조는 우리말로 하면 양각이죠. 양각. 이건 선종과 멸조와 관련이 있다. 선종 관련이 있습니다. 선종 관련이 있다. 양양의 진전사지 3층 석탑은 선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5번 구례함사 사사자 3층 석탑. 사사자 3층 석탑. 3층이니까 언제 만들어졌겠어? 통일 이전일까 이후일까? 이후가 되겠죠. 3층이 나오면 무조건 통일 이후예요. 하엄사네요. 그럼 하엄사니까 어떻게 하엄종 계열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신라 왕실 자체를 봐야 되겠죠. 자, 불국사 다보탑과 더불어 이영석탑. 이영이란 평면 구성이나 인면 구성이 신라의 전형적 석탑 양식과 다른 석탑으로 쌍벽을 이룹니다. 자, 밑에 한번 봐주시죠. 하엄사 사사자 삼층 석탑. 사자는 불교에서 수호신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마리의 사자가 그 위에 탑들을 이렇게 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그림보다 훨씬 더 웅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엄사를 답사를 갖다가 깜짝 놀라게서 왔습니다. 불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요. 네. 책으로 배웠던 내용들이 거기 그대로 다 똑같이 재현되어 있어서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거기 있다 왔습니다. 네. 사진 찍고 보고 사진 찍고 보고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별의별 짓 다 하면서 봤던 기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뭐 한번 이렇게 불교 사찰을 한번 가볼 기회가 있다면 여기를 한번 권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불교 지식이 여기서 다 그대로 재현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양의 현일동 3층 석탑. 네, 큰 틈 의미 없습니다. 오른쪽 신라의 고분가죠. 굴식 돌방 무덤, 김유신묘, 성덕대왕릉, 원성왕릉.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우리 알다시피 고구려 무덤 양식이에요. 이 고구려 무덤 양식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신라 하대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호석, 지킬 호자입니다. 돌석자. 돌로서 지키는 역할을 하는 수호신을 만들었어요. 12지신상을 조각했다. 자, 밑에 그림 봐봐요. 두 번째 12지신상, 신라 왕릉 고분 호석 12지신상. 정확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몸 중에 하체는 사람 몸이고 위에는 12지신상들 전부 다 조각했습니다. 이 12지신상이 이 무덤을 지켜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12지신상을 조각하게 됐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다는 문무인성을 설치했어요. 문인과 무인들로 배치해서 이게 이제 왕릉급에만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근데 보시죠. 원성왕릉 앞에 무인상이 있어요. 그 무인상에 이렇게 거기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외모가 순수하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키가 장대하고 이목구비가 완전히 이국적이에요. 아랍인이에요, 아랍인. 아랍인 적어놓으세요. 무인상 옆에 가로 열고 아랍인. 오늘날에 막 이란, 이라크, 우리나라로 치면 서아시아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기아해서 아마 이런 관직을 하사받아서 생활하지 않았을까. 땡땡하시고 개방적. 신라가 되게 개방적이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의 왕릉에 개정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신라 하대에 만들어졌던 둘레돌을 만든 이런 무덤 형태가 고려 왕실과 조선 왕실 그대로 똑같이 재현되더라. 그 다음에 불교시 화장도 유행했다. 무무왕 대왕암 있죠? 무무대왕. 네. 화장을 해서 아마 그 무무대왕 그 해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바다에다가 네. 내가 바다에 용이 돼서 네. 애구를 격퇴할 터이니 바다에 여기다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서 실제로 묻었다. 네. 지금 현재 그 유물들은 없어요. 다 휩쓸려 갔는지 뭐 기록만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실제로 그 수중 촬영을 다 해봤더니 탐사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전설적인 얘기인지
그죠? 실제로 무덤은 따로 있는 건지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무대양릉이 있었다 정도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문무대양릉 그 사이에다가 요거 보시면 사이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알 수는 없습니다. 발해의 미술, 고구려 미술을 계승했다. 네, 아무래도 발해는 고구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유장들, 유민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요.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요거 별표 5개이자 기본이에요. 발해의 고구려적 문화적 요소가 뭐냐 물어보면 이거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온돌장치. 알다시피 온돌장치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어요. 온돌식에서 온돌 구조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 민족이 살았던 근거를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불교 미술 양식. 전부 다 고구려 양식을 그대로 개정하고 있더라. 굴식 돌망 무덤, 정해공주 무덤, 마찬가지 고구려 것. 모주림 천정 구조, 천정을 마무리하는 방식. 연꽃무늬 기화. 연꽃무늬는 곧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훗날 연꽃으로 환생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어떻게 연꽃을 전부 다 피우는 거, 이렇게 걸어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발해 성터, 평지성과 산성의 혼합 형태더라. 예.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더라. 당의 문화를 수용했다. 그 발해 여러 왕 중에 우리 문왕을 우리 공부했죠, 그죠? 문왕의 외교 정책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초반에는 적대, 후반에 친교관계. 어디에 대해서? 당과 신라. 이 두 애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요. 고구려 유장들이 만든 게 발해예요. 그 초기에는 당나라와 신라가 되게 적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발해는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신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우리의 적의 적은 아군이 될 수 있으니까 발해 입장에서는. 이해 갔죠? 그래서 예교정책 보면 초반에는 적대관계, 당에 대해서, 신라에 대해서, 후반에는 친교. 그게 문왕식이에요. 문왕이 되게 장수를 하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집권하게 되는 초반에는 되게 강한 정책을 펼쳐요. 후반에 갈수록 당의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왕 이후에 당의 제도와 문화들이 되게 들어오게 돼요. 일종의 뭐 삼성 육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화들이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문왕 이후에 당의 문화를 수용하고 문화를 발전시킨과 동시에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과 교류하면서 내용이 풍부해졌다. 당의 영향을 받은 문화는 상경의 주작대로 즐겼습니다. 주작대로. 남쪽을 향해서 뻗은 커다란 길이라는 뜻이죠. 중국의 장안성을 모방했다. 벽돌무덤, 당나라의 무덤 양식입니다. 정해공주 무덤. 중앙군이 12임 줄었습니다. 당나라의 12제도인 중앙군을 그대로 모방했다. 그 다음에 지방제도, 15부 62주의 관료조직, 15부. 발해 지방조직은 보통 5경 15부 62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문왕 시기에 15부 62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5경에 들어가는 것은 선왕 시기에 완성이 된다고 하고요. 삼성육부 제도도 당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물론 명칭은 조금 다르게 사용합니다만 당의 문화를 아나시안에 수용하기 시작하더라. 고분가죠. 정해공주와 정효공주. 구에 살짝 적어 2021년도 기출 적어놔요. 얼마 되지 않는 한 줄밖에 안 되는 뜨끈뜨끈한 문제. 정해공주, 정효공주. 자, 정효공주 무덤 보시고, 정효공주 무덤 일단 백화가 보이죠? 내부 모습. 이 그림 딱 한 장뿐이에요. 중국 애들이 발견한 다음에 얘는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알고 싶어도 정효를 더 알 수 없어요. 밑에 정효공주 무덤 보시죠? 외부 사진 하나 들렁. 주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가서 어떻게 다 파헤쳐서 다 알아내고 싶었는데 중국 애들 전부 다 우리나라 학자든 그 다음에 기자든 누구도 가서 취재를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일까요? 지네들에게 유리하면 다 오픈하지 않을까요? 중국이란 나라에. 근데 중국에 별로 유리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밀봉하고 오지 못하게 만든 거겠죠. 왜? 우리는 되게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잖아요. 왜? 우리 민족 누군가가 현재 중국 땅에 어떤 나라를 만들었고 거기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이에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자, 봅니다. 정해공주. 육정산에 죽었습니다. 육정산 고분군에 있으며 굴식 도울랑 무덤으로 모주림 천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고구려 영향을 받았습니다.
묘지의 명문은 한학의 발달을 알 수 있고 돌 사자상은 무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모습이에요. 입구에 돌 사자상을 놓고요. 정효공주 무덤, 벽화가 있습니다. 영두산에 미치고 있습니다.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 무덤 끝부분의 마무리 구조를 평형고인구조라고 미치고 있습니다. 평형고인구조는 재작년 경간부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네, 평형고인구조에 영향을 받았다. 이게 벽돌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양식은 말각 조정 형태, 끝부분을 갖다 조정하는 부분인데 이건 벽돌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 당나라 양식이 벽돌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걸 평형고인구조라고 합니다. 평형고인구조 영향을 받았고 12인물상, 벽화, 도교 영향을 받은 불로장생 글씨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글씨에 항상이라는 글씨가 보이더라. 항상. 그 문항에는 딸이 이렇게 네 분이 있대요. 이렇게. 지금 현재가 정혜공주, 정효공주 이렇게 두 개만 보이고요. 이분은 태어나자 아마 사망했던 기록 나오고 이것은 기록 자체가 없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정혜공주 무덤과 정효공주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 시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장가면 되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어디에 벽화가 있는가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암기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벽화가 있네요. 한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이네요. 누가요? 정효공주 무덤이요. 이건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네요. 당나라 양식이네요. 어때요? 벽위효당을 살짝 적어놔서 살을 붙여넣어서 외우시 바랍니다. 발해 공주 무덤이 나오게 되면 최단시간 안에 10초 안쪽으로 풀어야 돼요. 벽유효당에 살을 붙여봐. 벽화가 있네. 이슬유자를 만들어놨어요. 벽돌 무덤이었나 봐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당나라 양식이겠네요. 그리고 이 무덤은 넷째 딸인 정효공주 무덤이겠네요. 이렇게. 왜냐면 두 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 정혜 빼고 정효만 하나만 잡으면 벽유효당 약을 잡아서 살을 붙여보세요. 이렇게.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벽유효당 계속 감성하고 봐. 벽유효당, 벽유효당. 벽이 뭐였지? 벽화. 또 벽이 뭐였지? 하나 더 있었는데 벽돌 무덤이 존재했다. 효니까 어떻게? 넷째 딸 정효공주 무덤이겠네? 이 양식은 당나라 양식이겠네. 그러면 당나라 양식이라는 얘기는 문항식이 후기에 만들어진 무덤이겠네. 왜? 당의 문항은 문항 후기에 개방적인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때? 암기도 필요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능력도 길러볼 수 있는 거지. 조각과 공예 갑니다. 174쪽 한서부입니다. 이불병자상 밑줄 긋고 별표 5개. 오른쪽 실제 모습 봅니다. 이불병자상. 이건 한능검하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 되게 자주 출제된 부분입니다. 175쪽 이불병자상 봐주시죠. 네, 이불 부처님 두 분이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발해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징, 고구려 양식을 계승했다는 것.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갑니다. 오른쪽 상자 175쪽 갑니다. 그 영광탑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광탑. 동그라미 6번입니다. 자, 영광탑. 자, 제일 밑에 있는 그림이 영광탑입니다. 자, 볼까요? 벽돌로 쌓아만 5층 전탑으로 정효공주 묘와 같이 탑 아래 무덤 공간을, 무덤을 짓습니다. 정효공주 무덤처럼 탑 아래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더라. 무덤과 같이. 8에서 10세기 건립된 발해시대의 누각식 전탑으로, 전탑은 벽돌로 쌓았다는 뜻입니다. 벽돌탑으로서 청나라 관리가 이 탑에 대하여 공자사당의 영광전처럼 오랜 세월 속에서도 의연하게 남아있다고 평한 뒤로 영광탑이라 부르게 되었다. 당나라의 건축 기법과 유사한 면을 보여 당나라 시기의 발해와 중국의 관계가 밀접하였음을 말해줍니다. 발해의 삼체 보겠습니다. 당의 문화를 받아들여 당삼체 영향을 받아 유약을 발라 군 발해 삼체 도자기입니다. 오른쪽에 색깔이 되게 좀 화려한 세 가지 색깔 동시에 나오는 발해 삼체. 그 다음에 기와장 한번 봐보시죠. 고구려 발해 수막새. 이거 연꽃을 형상화시켰다 보시면 돼요. 고구려 수막새 부분과 발해 수막새 부분이
일견 비슷한 좀 다른 모습이 있죠. 그죠? 발해 수막새는 약간 균형비가 되게 잘 만들어졌죠. 아니, 고구려 수막새는요. 근데 발해 수막새는 좀 균형미는 있어 보이지만 약간 미적 관계 좀 떨어진 부분이 없잖아 있죠. 이런 좀 특징이 있다. 유사하긴 하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더라. 176가입니다. 향가 음악 가겠습니다. 향가. 우리 고을에 불려지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향가. 주로 승려나 하랑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더라. 대표적인 제망매가 도솔과 월명사, 창기파랑가, 안민가 등이 있더라 정도. 향가집 별표하겠습니다. 진성여왕 때 대구화성과 이용이 역대 향가를 수집 3대목에 밑줄였습니다. 3대목이라는 제목으로 향가집 편찬 하여선에 제치지 않고 현재는 삼국제 11수 그 다음에 균형을 지은 11수 총 25수 정도만 전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향가 봅니다. 제망매가 옆에 경덕왕씨 그게 큰 화살표 별표를 좀 주셔야 돼요. 이거 시 던져놓고 이 시기를 물어볼 거야. 자, 이 시가 쓰였던 시기 사실 옳은 거 물어볼 거야. 월명사라고 하는 스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스님들이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고 죽는 길이 여기 있기도 두렵고 여기 있고 싶어도 안 돼요. 간다는 말들 못하고 가십니까? 가을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진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도 가는 건 모르는구나. 아, 미타 차례서 만나리 나 도 닦으며 기다리라. 월명사 상궁사에 실려있는 향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게 다음 시가 불려졌던 시기의 사실로 가장 옳은 거 물어본다면 경덕왕식이 업적을 하나 골라야 돼. 어때?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알면 쉽고 모르는 것 같아.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나중에 이제 경덕왕을 이거 공부할 때 경덕왕 업적을 다시 페이지를 넘겨서 다 찾아봐야 돼. 그래야 되겠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건축과 불상에 대한 문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건축, 안압궁, 장수왕 때 평양 천도에 만든 안압궁, 백제 무왕시기 미륵사. 미륵사 어디에 있어요? 익산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있고요. 신라, 항룡사, 첨성대, 통신라, 불거석부랑 안압지, 발해 상경에 궁성태, 주작대로, 온돌장치 등이 있습니다. 탑 읽어봐 주시고 불상도 읽어봐 다 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해 부분에 항조가 유리양이 썼던 게 이게 2021년도 지방직 문제 일본어로 나왔던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조가 유리양입니다. 유리양의 업적을 고르면 되겠죠. 자, 유리양의 업적이 뭐예요? 이번 선택지 답 중에 하나 있겠죠. 응? 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요. 응? 잘 안 들려. 크게 얘기해 봐. 마스크 살짝 벗어봐. 뭐라고 그러는데 안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지? 야, 너 아바 이리 씨. 선비족? 뭔 말이야? 아니요. 갑자기 또 꼬리. 예, 이렇게 절본에서 이렇게 국내성으로 이렇게 천도하는 겁니다. 예. 좀 더 넓은 곳으로,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생활하기 좀 더 넓은 곳으로. 여기는 보통 오녀산성이라고 해서요. 산 꼭대기에다가 수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라도 디펜스는 되게 유리한 반면이 있는데 되게 생활하기 되게 불편하죠. 생각해봐. 제가 지리산 꼭대기에다 수도 만들어놔봐. 이게 물건 올리고 내리고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그래서 좀 더 배산 임수 구조 잘 되어 있는 국내성을 천도하게 됐어요. 이게 뭐 시험이라고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긴 나왔어요. 예. 지방직에 나왔는데 이걸 틀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쉬워서요. 그 다음에 거기 서동요 봐주시죠. 서동요. 서동이 우리 알다시피 선화공주를 꼬시기 위해서 부른 노래죠. 예. 선화공주는 뭐 이런 노래가 이렇게 퍼뜨려졌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서동이 만든 거기 때문에 선생님 백제 문의 작품이 아닌가 그러는데 선화공주를 꼬시기 위해서 백제에 퍼뜨린 게 아니라 노래를 신라에 퍼뜨려서 경주에도 퍼뜨린 거기 때문에 신라의 향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동요. 됐죠? 그럼 통신라의 문화점프 보겠습니다. 그 일본의 그 사신을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는데요. 원효, 광수, 설총이 발전시킨 유교, 불교 문화는 일본 하쿠오 문화의 성립에 기여했다. 하쿠오 문화 밑줄 긋습니다. 하쿠오 문화. 삼국 시기에는 우리가 일본의 아스카 지역에 일본의 문화가 전파돼서 아스카 문화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통일 신라가 됐을 때는 하쿠오 지역에 문화가 전파되고 하쿠오 문화라고 합니다. 통일 신라 플러스 당해 문화가 같이 건너갔기 때문에 이렇게 짬뽕된 문화가 전파된 걸 하쿠오 문화라고 하죠. 자, 3번 심상 밑줄 그었어야 되겠다. 하엄교리를 강의하고 일본 성녀 양변에게 법을 전하 일본의 하엄정을 전파했다. 그리고 불상과 가람배치 탐율령도 전해졌다. 가람배치를 밑줄 그었습니다. 가람배치란 절을 지을 때 배치도를 얘기합니다. 가람이란 말은 절을 지은 건물의 배치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절에 갔을 때 건물의 위치와 일본에 갔을 때 절의 건물의 위치가 거의 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건물의 모양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꼭 같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익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일본에 갔다든지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너부터 익숙하지. 마찬가지야. 절간도 딱 들어가게 되면 입구부터 측면, 가운데 불상에 안치된 모습이 거의 같아요. 이걸 가람배치 구조라 불러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백제시대의 가람배치 구조 일본에 전파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가람배치 구조가 16세기 우리나라 서원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서원에서. 이 가람배치 구조는 조선시대 16세기에 서원, 지방의 교육기관 서원이죠. 서원에도 똑같은 가람배치 구조를 가져요. 다르게 표현하면 서원은 유생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 건물 배치와 거의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을 서원에서도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에다도 같은 가람배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원을 가더라도 익숙해. 절에 가도 익숙해. 왜? 건물 배치 구조가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람배치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에 고대의 도성, 그 다음에 백제, 신라, 요건 여러분 읽어봐 주세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우리나라에 일본에 전파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대. 자, 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조몽토기, 청동기 시대 야요이 문화. 그 야요이 문화는 농사 짓는 법들이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야 시대 스에끼 문화, 토기입니다. 토기를 만드는 게 전파됐고요. 삼국 시대 고구려 백신라 각자 다른 문화를 전파하죠. 이걸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통일신라 시대 하쿠오 문화는 신라와 당의 영향을 받은 불교 색채가 가장 강한 이런 문화들이 하쿠오 지방으로 건너요. 하쿠오 문화라고 합니다. 가끔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아스카 문화에 고구려 백신라의 문화를 뭐가 전파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나오기도 해요. 그 별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카 문화에 관련된 부분 나중에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국가부는 다 마무리됐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중세국가, 즉 고려라는 나라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또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